네, 잠깐 확인이 필요해서 69년에 삼선 개헌은 맞는데 7대 대통령은 1971년입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4년, 여기도 4년 이렇게 돼야 맞죠? 네, 그리고 1972년은 이제 논외로 쳐야 되는데요. 72년에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서 원래대로라면 71년에서 플러스 4년에서 75년에 8대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지만 이때 이제 헌법이 바뀌면서 1971년 대통령 임기가 72년에 이제 포맷되는 거죠. 그래서 72년에 다시 선출을 해요. 우리가 이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72년부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된다. 이렇게 끊고 72년부터 원래대로라면 1978년으로 다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살되기 때문에 우선은 유신헌법으로 구분선이 되는 1972년 전까지만 그래도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네, 다시 그러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50페이지로 와서 당시 이 헌법 이상한 정치 형태를 유신체제라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신은 개혁보다는 좀 약한 단계지만 변화를 꾀하는 행동을 뜻하고요. 이 유신을 결심하게 된 건 당시에 박정희가 생각했을 때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닉슨은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 닉슨은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일본도 중국이랑 외교를 하고 외교 정책의 방향을 큰 틀로 변화를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냉전을 좀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한 게 사람들에게 어떤 불만을 누적시키면서 상당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어떤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당시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박정희 정권의 이해가 됩니다. 자, 괄호 2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관계인데요. 이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북한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7월 4일에 남한과 북한의 이제 인물들이 만나서 서명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왜냐면 지금 미국이 냉전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같이 발맞추는 분위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도 어때요? 평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좀 사람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나? 해서 7월 4일에 발표된 이런 어떤 선언을 우리가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1972년 7월 4일에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래서 이제 안보가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헌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핑계로 10월 유신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197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7월 4일에 남한과 북한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10월에는 오히려 긴장 분위기로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가 발표한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해요. 유신헌법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51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있는데 유신헌법은 39조를 봤더니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이거는 직선제인가요? 간선제인가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직접 국민이 뽑는 게 아니죠. 간접적인 선거로 지금 대통령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선제로 지금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뭐를 뽑아요? 국회의원도 뽑네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대선이라든지 총선을 전부 다 이 기구에서 책임을 지금 지는 것이고, 게다가 대통령은 비상시에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이런 이제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마구 보이는데, 이러한 유신헌법을 어떻게? 네, 이제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정의가 되기를 대통령 임기는 6년, 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 유신정우회 라는 모임도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소속이고요. 국회와 사법기관이 있는 이런 민주국가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국가대권 최고회의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체할 수 없는 이런 기구죠. 이런 기구들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독재의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균형을 위한, 그리고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삼권 분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는 것이죠. 무력화된다. 있으나 마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오른쪽에 잠깐 나왔었던 이 긴급조치권에 대해서 보시면, 긴급조치권은 안녕이라는 건 보안, 안전 이런 뜻이에요. 한자죠. 국민의 자유나 권리,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를 할 수 있대요? 제한할 수 있대요. 이게 긴급조치라는 거죠.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하거나 몸을 이제 그 감옥에다가 가둘 수 있다, 구속할 수 있다, 눈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당연히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이 됐고, 이 긴급조치라는 거는 어느 때나 임시로, 그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내 맘에 안 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 조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체제는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발표 후 형성된 어떤 정치, 체제, 그리고 사회 모습, 이런 거를 묶어서 우리가 유신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라는 거 보시면 이해 가능하실 거고요. 평화통일 추진을 핑계로 설치가 됐으나 실제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좀 무시무시한 체제였습니다. 자, 당시의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요? 반대 투쟁을 했겠죠. 이 중에 야당의 정치인 중에 젊은 사람 중에 예전에 삼선 개헌 후에 대선에서 박정희와 부딪혔었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대중 실제 이제 박정희 때 살았던 정치인이고요. 이 개헌청원이라는 거는 뭘 지금 바꿔달라는 거야?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죠. 유신헌법 지금 철회해달라는 그 개헌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잘린,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쫓겨난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종교 세력 쪽에서도 뜻을 가진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지금 현재도 천주교 조직에 있어요. 정의구현사재단,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거지만 함석헌, 굉장히 유명한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유명한 정치인이죠. 유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3월 1일에 이제 3.1절 행사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했던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신정권은 당연히, 유신정권은 여기서 박정희 정부를 의미를 하는 거죠. 박정희 정부는 당연히 이걸 탄압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특히 이 구호의 내용을 보시면,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거나, 신문방송 집회를 하거나, 문서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또는 해제하자고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대한민국 헌법은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은 유신헌법이니까 쉽게 말하면 유신헌법에 대한 비난 자체를 하지 말아라는 거죠. 국가보안법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또 수많은 사람들, 대학생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혁당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51페이지 보시면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이 유신 정권에 대한 아까 전에 여론이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결국 반정부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회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정권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제적인 경제 상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 등을 비롯해서 저 박정희 정부 이상하다. 이런 이제 그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때 때 맞춰서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야당 중에 신민당이라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람도 이제 등장하죠. 김영삼이라고 하는 김대중과 함께 정치 활동하면서 박정희 시대에 참 뼈가 굵은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이 YH 무역이 노동운동을 노동자들이 굉장히 부당한 해고와 월급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다가 쫓겨나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 신민당 당사에 야당 당사에 몸을 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 야당 당사를 입장을 못 하거든요. 진입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노동자 YH 무역의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뭐 옥상에서 끌려 내려간다던가 그리고 굉장한 오물을 뒤집어 쓴다던가 이런 탄압을 받았고 이 김영삼은 신민당 당사를 제공했다는 이런 어떤 그 혐의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김영삼에 대해서 이제 탄압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부에서 보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 사회적인 사건에 깊이 개입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명단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김영삼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뽑은 건데 김영삼의 소속구였던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학생과 시민 노동자가 합세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걸 정부에 이제 보고했더니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각하 그만하시죠라는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당시 이제 그 김재규와 알력이 있었던 이제 그 측근과 함께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김재규가 이제 계획을 했는지 우발적이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근거리였기 때문에 박정희를 저격을 했는데 그대로 총에 맞아서 사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가 12.6 사태라고 하는데 1979년 10월 26일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마항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고요. 부마항쟁 과정에서 이제 부마항쟁 같은 경우는 또 이 YH 무역이나 김영삼 국회의원 그 삭제에 대한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 1번과 2번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긴급조치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었던 권한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리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